74세 할머니가 3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고요? 용역 창구에서 터져나온 은행원의 당황스러운 목소리. 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적금을 찾으러 온 건데 어떻게 대출 신청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이정혜입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고 지금은 작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11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어요. 새벽 6시. 평소처럼 일어난 저는 먼저 시아버지 영정에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적금 만기일이에요.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보려고 해요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11월 말이었어요. 단풍이 거의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골목길을 걸으며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저는 꽤 건강한 편이에요.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장 보는 것도 스스로 해내니까요. 4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터라 몸에 밴 부지런함이 아직 남아있어요. 농협 입구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어요. 근처 붕어빵 가게에서 풍겨오는 단팥의 달콤한 냄새였죠. 문득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이 근처를 자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정혜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 집도 장만하고 아들 대학도 보내고 라며 시아버지께 자랑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넣어둔 적금이 드디어 만기가 된 날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조그만 식당을 차려서 동네 어르신들께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르신, 적금 찾으러 오셨죠?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김수호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29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의 명의로 된 적금이요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김수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대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대출이요? 제가 왜 대출을요? 적금 찾으러 온 건데. 그때였어요. 김수호 직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어르신 명의로 3천만 원 대출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천만 원 대출이라고요? 74세 할머니가 무슨 그런 큰 돈을 빌려요. 게다가 저는 대출 신청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젊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간 장사를 하면서 온갖 일을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김수호 직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그럼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건 아니죠? 어르신 나이에 이런 큰 대출은?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매에 걸린 줄 아는 건가요? 젊은이,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아나? 내 머리는 아직 멀쩡해요. 대출 신청 같은 거 해본 적 없다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수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그럼 일단 적금 업무부터 처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따로 확인해 봐야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적금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다니.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집 황금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76세인 금순이는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30년 동안 가장 가까이 지낸 이웃이에요. 정혜야, 은행 다녀오는 길이야? 적금 찾았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찾았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야. 3천만 원이나. 황금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대출 신청을?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혜야, 혹시 며칠 전에 정장 입은 남자가 너희 집 앞을 기웃거리던데 공인중개사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공인중개사라고요? 저는 집을 팔 생각도 없는데 왜 공인중개사가 우리 집을 봤을까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서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 선영이가 와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선영이는 38세로 8년 전에 제 아들 철민이와 결혼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요즘엔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적금은 잘 찾으셨고요? 선영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오늘 은행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영아, 내가 은행 간 걸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적금 만기라고. 정말 그랬나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긴 하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은행에서 복잡한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금융 업무가 워낙 복잡해졌잖아요 라고 선영이가 말했어요. 제가 대출 신청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복잡한 서류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선영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고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시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중히 거절했거든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며느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나이를 생각하시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선영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아서 더 불안했어요. 오후에 선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시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곤 해요. 아버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문득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혜야, 은행에 중요한 서류들을 맡겨뒀으니까 나중에 꼭 확인해 봐야 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의미였을까요? 혹시 시아버지께서 제가 모르는 뭔가를 남겨두신 건 아닐까요?
저녁 때 아들 철민이가 퇴근해서 왔어요. 45세인 철민이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요즘 들어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아요. 결혼한 후로 아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영이가 점심 해드렸다고 하던데라고 말했어요. 응, 고마웠어. 그런데 철민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혹시 내가 엄마 이름으로 뭔가 신청한 거 있어? 철민이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름으로 뭘 신청해요? 은행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 아, 그거요? 혹시 예전에 상담받으신 거 아니에요? 엄마도 나이가 드시니까 깜빡하실 수 있잖아요. 아들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든 깜빡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철민아, 엄마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금융사기도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 공인중개사, 선영이의 이상한 제안까지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다 연결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창문 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와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11월 말의 차가운 바람이었죠. 잠이 오지 않아서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김수우입니다. 농협에서 일하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하다니 심상치 않았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할머니, 근데 오늘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은행에 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안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안전이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김수호가 발견했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니 74년을 살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이상한 일들을 하는 악몽을 꿨어요. 그날 밤 저는 결코 잊지 못할 며느리의 진짜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농협에 도착했을 때 김수호 대리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개별 상담실로 가시죠라고 말하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앉자마자 김수호가 컴퓨터 화면을 저쪽으로 돌렸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어르신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회해 봤는데요. 라고 말하더니 잠시 멈췄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전혀 모르는 거래들이었습니다. 이 거래들 어르신이 하신 거 맞나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 명의로 된 인출과 송금이 수십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그런 거래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젊은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거래는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수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분이 어르신 명의를 도용해서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라고 말하더니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시아버지 분 명의로 대여금고가 하나 개설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대여금고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아니, 잠깐,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중요한 서류를 맡겨뒀다고 하신 그 말씀이요. 혹시 그 대여금고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가능해요. 할머니가 법정 상속인이시니까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이런저런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비밀로 만들어 두신 대여금고까지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선영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세가 많으시니까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라는 말은 저를 두고 하는 건가요? 선영이는 제가 오는 걸 보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은행 업무는 잘 보고 오셨고요? 라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잘 보고 왔어. 그런데 선영아,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냥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더니 주제를 바꿨어요. 어머님, 점심 준비해놨어요. 들어가서 드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선영이가 급하게 치우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봤어요. 제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게 뭐야? 내 서류를 왜 이렇게 많이 뽑아놨어? 아, 그거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실 때 필요해서 미리 준비해뒀어요. 요즘 서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건강검진에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선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아침에 들은 전화 통화가 신경 쓰였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선영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뭔가 바쁜 것 같던데 라고 물어봤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요라고 대답하더니 또 주제를 바꿨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건강검진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했어요. 아침에 서류 뭉치에서 본 인감증명서와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건강해. 굳이 검진 받을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나이를 생각하면 특히 치매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매 검사라고요? 갑자기 왜 치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제 은행에서도 김수호가 기억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며느리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선영아,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 보여?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오후에 다시 은행에 가서 시아버지의 대여금고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김수호와 함께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무엇을 남겨두셨을까요? 대여금고를 열자 안에 두툼한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겉봉에는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사랑하는 며느리 정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받은 유언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을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든 재산을 며느리 이정혜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의 편지였어요. 정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걱정이 현실이 된 거구나. 선영이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전부터 선영이가 이상한 서류들을 가져와서 내 도장을 받으려 하더구나. 너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선영이는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갑자기 아까 선영이가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건강검진, 치매 검사, 그리고 제 명의로 뽑아둔 인감증명서들까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김수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편지에 따르면 제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수호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며느리분이 정말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할머니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아버지의 편지가 사실이라면 선영이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는 이미 돌아간 후였어요. 하지만 거실 탁자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내일 병원 예약해뒀어요. 오전 10시에 함께 가요. 선영, 병원 예약이라고요? 제가 언제 병원에 가자고 했나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선영이가 시아버지 편지에 쓰여 있던 대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철민이가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철민아, 내 아내가 내일 병원에 가자고 하던데 내가 아는 일이야? 아, 그거요? 선영이가 어머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해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좀 있잖아요. 어제도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걸 기억 못 하신다고 하고 또 그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로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모두들 제가 기억 못 한다고 하는 거죠? 철민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기억력이 나빠 보여?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편지에 쓰여 있던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선영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문득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선영이가 자주 찾아와서 각종 서류의 도장을 받아간 일, 건강검진을 권유한 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라는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다 모아놓고 보니 하나의 큰 계획처럼 보였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있는 건가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선영이가 우리 집 열쇠로 들어와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통장이며 인감도장이며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 말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선영이가 제 통장 몇 개를 꺼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감도장을 꺼내서 종이에 찍어보기도 했고요. 뭔가를 연습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선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선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진단서 받으면 모든 준비가 끝나죠. 치매 진단서라고요? 정말로 시아버지 편지가 맞았어요. 선영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쪽에서 준비해준 병원이니까 원하는 진단서 나올 거예요. 어차피 나이 많은 할머니가 뭘 알겠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원하는 진단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미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쯤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빨리 해야 하는데 집을 처분한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계획이 들통날게 뻔했어요. 일단 모른 척하고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선영이는 30분 정도 더 있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확인해 봤는데 모든 게 원래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선영이는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었고 내일 병원에 가면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게 될 거였어요. 새벽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김수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5시 저는 김수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밤새 선영이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하던 짓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세요. 할머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라고 김수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호야, 큰일 났어. 선영이가 정말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어젯밤에 목격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집에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요라고 김수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선영이가 아침 일찍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병원 가려면 서둘러야 해요라고 밝게 말하며 들어왔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본 선영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무서웠어요. 병원에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해? 라고 물어봤어요. 예약 시간이 일찍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하며 제 팔을 잡았어요. 어서 준비하세요. 그 순간 섬뜩했어요. 선영이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평소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뱀처럼 차가웠어요. 선영아, 나는 병원에 가기 싫어. 몸도 아프지 않는데 굳이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 중요한 검사예요라고 말하는 선영이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는데 택시가 아니라 선영이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제가 타자 백미러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분은 조진욱 씨예요. 오늘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했어요라고 선영이가 소개했어요. 조진욱, 황금순이가 말했던 그 공인중개사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공인중개사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차 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선영이와 조진욱이 가끔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불안에 떨고 있었고요. 어머님, 오늘 검사 받으시면 앞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라고 선영이가 말했어요. 편하게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제가 아는 길이 아니었어요. 선영아, 여기가 병원 가는 길이야? 네, 맞아요.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교통이 좋거든요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정말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큰 병원이 아니라 작고 낡은 건물이었어요. 마음 편한 신경과 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뭔가 어둡고 음산한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머님, 여기가 치매 전문 병원이에요. 유명한 곳이거든요라고 선영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병원 입구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운영되는 병원이 낫나 싶을 정도로 한산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어요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검사실로 들어가는데 선영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보통은 보호자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왜 같이 들어오는 거죠? 할머니,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24년이죠.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은행에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질문들은 너무 쉬웠어요. 치매 검사치고는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계속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제 대답과는 다른 걸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뭘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냥 기록용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종이를 가렸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가짜 검사예요. 처음부터 제가 치매라는 진단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검사를 그만두겠어요 라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영이가 제 어깨를 꽉 눌렀어요.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앉아 계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라 차가운 스트레인저였어요. 선영아,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안 돼요. 검사 다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했든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중등도 치매로 진단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전문 요양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라고 선영이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시아버지 편지가 정확했어요. 선영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라고 말하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선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언제부터 문이 잠겼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어줘.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진단서 나왔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돼요라고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영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이에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지난 8년 동안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던 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내가 정말로, 네, 맞아요. 처음부터 어머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시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래요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아버님도 그렇다고요? 설마 시아버지까지? 시아버님은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약을 좀 도와드렸죠. 뭐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를 죽였다는 뜻인가요? 2년 동안 자연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또 곧 시아버님 곁으로 가실 거예요. 그럼 모든 재산이 제 것이 되죠. 너 미친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미쳤다고요? 저는 정말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철민이와 결혼한 것도, 어머님께 잘해드린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난 8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준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고요? 그럼 철민이는 알고 있는 거야? 물론이죠. 남편이 모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숨을 몰아 쉬었어요. 아들까지.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5년 동안 키운 아들까지 저를 배신했다는 뜻인가요? 철민이가, 내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 그때 조진욱이 다른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부동산 매각 계약서도 준비됐어요. 후견인 자격으로 사인하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후견인이야? 어머니, 이제 치매 진단서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거예요라고 선영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가짜 병원, 가짜 진단서, 그리고 미리 준비된 부동산 계약서까지. 나는 사인 안 해. 어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대신 사인할 수 있거든요. 선영이가 제 인감도장을 꺼내 보였어요. 언제 가져간 건지. 아, 어젯밤에 제 서랍을 뒤질 때 가져간 거였구나. 도둑질까지 하는 거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곧 다 제 것이 될 거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죽였다면 저도. 선영아, 제발. 나는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요. 그냥 돈 많은 늙은이일 뿐이에요.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텐데 미리 정리해드리는 거죠. 가슴이 미어져졌어요. 8년 동안 딸처럼 생각하고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말했어요. 74세 할머니가 뭘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머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미 치매 진단서도 있고 선영이가 맞았어요. 누가 74세 할머니 말을 믿어줄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한패가 되어서 저를 해치려 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김수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언장도 있고요. 너희들이 이기는 줄 알아? 나한테도 무기가 있어. 무기요? 뭔데요?
라고 선영이가 비웃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언장이 있어. 그리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있고. 선영이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설마 그 대여금 고르려? 그래. 다 알고 있어. 내가 뭘 하려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조진욱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이거 계획과 다른데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누가 믿겠어요 라고 선영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동요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라고요? 김수호가 신고했나요? 선영이와 조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조진욱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그 뒤에 김수호가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김수호가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괜찮아. 고마워. 수호야. 경찰관이 선영이와 조진욱에게 말했어요.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가짜 진단서와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제 인감도장까지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그때 철민이 후다닥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철민아, 너도 알고 있었지? 라고 물어봤어요. 철민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선영이가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도 말리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저를 해치는 걸 방관했다는 뜻이니까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철민이 제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믿음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영이가 수갑을 차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군요. 8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선영이는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였어요. 저희 가족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편지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연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해치려 했던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로 싸워보려고 해요라고 영정에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수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호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라고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선영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라고 김수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선영이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으니까 석방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선영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예요라고 김수호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수호는 은행 업무를 통해 선영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고, 저는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선영이가 저희 가족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은 거예요. 할머니, 이걸 보세요라고 김수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선영이가 5년 전에 다른 이름으로 70대 노인과 그 아들 가족에게 접근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도 며느리 생세를 하면서 노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가 발각되어 도주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두 번째였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할머니네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연속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저희가 막지 않았다면 선영이는 다른 무고한 가족들도 해쳤을 거예요. 그럼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라고 김수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철민 씨 문제예요.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부인의 계획을 알고도 방관했으니까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저를 해치는 걸 막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어요. 수호야. 그래도 철민이는 내 아들인데 할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철민 씨도 정신을 차릴 거예요. 김수호 말이 맞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했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정민 변호사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변호사였는데 노인 권익 보호를 전문으로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확신해요. 선영 씨의 전과 기록, 가짜 병원과의 결탁,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까지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예요. 변호사는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혹시 녹음 파일 같은 건 없으세요? 선영 씨가 직접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텐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어젯밤에 선영이가 새벽에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을 때 저는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했었거든요. 아, 있어요. 선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요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선영이가 치매 진단서 받으면 모든 준비가 끝나죠라고 말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타예요라고 변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네. 이 녹음 파일로 선영 씨의 계획적 검행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저를 해치려 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옆집 황금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혜야, 소식 들었어. 정말 고생했구나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금순아. 내가 미리 알려줘서 도움이 됐어. 그런데 정혜야, 너 정말 대단해. 74세에 이런 일을 혼자 해결하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김수호나 변호사님, 그리고 너 같은 이웃들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강하고만 있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거였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선영이를 다시 본 건 그 사건 이후 처음이었어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검사가 선영이의 범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저지른 사기, 시아버지 살해 미수, 저에 대한 재산 탈취 시도까지. 피고인 박선영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검사가 말했어요. 제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할 때는 떨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저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8년 동안 딸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법정에 선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치매 진단서 받으면 모든 준비가 끝나죠. 선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재판부는 선영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조진욱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철민이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철민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철민아,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어요. 철민아,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해. 앞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줘라고 말했어요.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 영정의 보고를 드렸어요. 아버님, 해냈어요. 선영이는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을 해친 것도 밝혀졌고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어요. 며칠 후 김수호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4세에 이런 큰 사건을 혼자 해결하시다니라고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지.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그제야 생각해봤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네. 할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라고 김수호가 말했어요. 뭔데? 할머니처럼 노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상담도 해주시고 신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할머니만큼 이런 일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직접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있었으니까요. 좋아. 해보자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74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노인 사기 예방교육 강의장에 섰어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주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끔찍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4세 이정혜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라고 말하며 시작했어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사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고 믿고 8년간 아껴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숨을 쭉 끼고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은행에서 발견한 이상한 대출 신청서부터 선영이의 가짜 병원 작전,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낸 과정까지 생생하게 들려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상대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당할 필요는 없어요라고 강조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정혜니,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거였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80세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정혜애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수호와 함께 걸었어요. 할머니,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을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고마워. 수호야, 내가 처음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존경해요. 요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 경로당, 때로는 시장에서도 해요. 제가 겪은 일을 알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어제는 선영이 관련해서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확정되어서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진욱도 5년형을 확정받았고요. 철민이는 요즘 매주 한 번씩 찾아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보호하겠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철민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기회를 주려고 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시아버지 영정 앞에 차를 올리며 근황 보고를 드렸어요. 아버님, 선영이 일은 모두 정리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편지와 유언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다른 어르신들로부터 오는 감사 인사예요. 제 강의를 듣고 사기를 미리 예방했다는 분들, 이미 사기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다는 분들까지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때 정말 뿌듯해요. 지난주에는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74세의 사기꾼을 잡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정혜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오후에는 김수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노인 대상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교육을, 김수호는 금융 전문 상담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름은 뭘로 할까요? 든든한 동반자는 어때? 서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자는 의미로. 좋아요.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7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녁에 혼자 앉아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끔찍한 배신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제 안에 숨어있던 강인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김수호 같은 젊은 친구, 박정민 변호사님, 황금순이 같은 이웃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수많은 어르신들까지, 이 모든 분들이 제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기대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도와드릴 분들이 많거든요. 시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님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절대 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많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저희를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다른 용기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함께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요.